그래서 실제로 클로징 당일날 계약이 깨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계약이 깨지는 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 셰프입니다. 요즘 일식당할 자리를 찾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 같습니다. 렌트비와 상권이 이 정도면 할만하다고 생각되는 곳이면 어김없이 가까운 곳에 다른 일식당이 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12월 31일이에요. 광역 토론토 외곽의 소도시 다운타운에 쇼잉을 하고 왔는데 한 2년 정도 장사를 잘 했는데 1km 떨어진 곳에 새로운 일식당이 들어와서 경쟁에서 밀린 일식당이 하려고 내놓은 매물이었습니다.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허름한 도시죠 지금. 물론 겨울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그래서 코비드 전까지만 해도 광역 토론토 외곽에서는 이런 자리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코비드 기간을 거치면서 정리가 되고 테이크아웃 위주의 작은 가게들이 새롭게 많이 오픈을 하면서 이젠 포화 상태에 도달한 모습입니다. 물론 일식당들이 많아진 만큼 캐나다에서 일식의 수요도 많이 성장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네디언들이 일주일에 한 번 그 이상씩 햄버거나 피자를 먹는 것처럼 이젠 일식이 그런 대중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죠. 자, 그럼 또 다른 종류의 식당은 어떨까요? 코비드 상황 전까지만 해도 웬만한 사이즈의 건물 1층에는 카페테리아가 있었습니다. 해당 건물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아침과 점심은 물론 주변 중소기업으로부터 케이터링을 하면서 한때 몇십만 불의 권리금의 거리가 되었던 비즈니스였죠. 하지만 지금은 건물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게다가 인플레이션에 대규모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오면서 대부분 자취를 감췄고 그나마 있는 것들도 대부분 영세형 규모의 생계형으로 변모했습니다. 한편 캐나다의 이민 1세들이 많이 하셨던 컨비니언스와 세탁소 같은 그런 비즈니스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쇠락의 길을 가다가 이 역시 코비드 상황을 기점으로 더 많은 점포들이 정리됐습니다. 게다가 업종의 특성상 육체적인 노동량도 커서 이제 이민 1세들이 은퇴하면서는 대부분 인도나 파키스탄, 시리아 난민과 같은 사람들에게로 비즈니스가 넘어갔죠. 특히 컨비니언스 비즈니스는 2024년 작년 LCBO 외에서도 주류 판매를 허가하면서 이때를 기점으로 많은 손바뀜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어려운 비즈니스 현실 속에서도 틈새 시장을 잘 찾아서 효과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죠. 특히 한식과 일식 그리고 중식이라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기존의 틀을 넘어서 자신만의 새로운 영역과 브랜드로 고객층을 확장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르듯이 어떤 사람에게는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직장 생활이 적합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개인 비즈니스가 맞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은 자기 브랜드를 바탕으로 한 본인의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욱더 치열해지는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회사에 소속되어서 받는 급여의 가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소하고 있고 AI와 같은 기술의 발전을 이젠 이마저도 존재 자체를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어떤 비즈니스를 어떻게 시작해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론보다도 현실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나만의 역량을 담을 수 있는 비즈니스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르듯이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본인이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조금씩 쌓여가게 되죠. 다만 누군가는 이 장점을 더욱 발전시켜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까지 키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누군가는 스스로 본인의 장점을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말부터 하느냐 하면 이 세상 누구도 본인보다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없고 다른 사람이 아닌 본인의 진짜 목소리를 스스로 듣고 행동하는 사람이 남들이 다 하는, 따라하는 비즈니스가 아닌 차별화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혼자만의 착각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꼭 현실 속에서 적용하고 시도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식당 매물을 찾아달라고 연락 주시는 분들 중에 식당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한 달만이라도 아무 주방에서라도 설거지를 해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멋진 아이디어와 목표가 있어도 현실에서 검증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제 말에 실망하고 다른 리얼터를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뭘 이렇게 어렵게 겁을 주느냐 하면서요.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경험해본 제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렌트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주택을 구입할 때도 잘 보고 잘 사야 하죠. 하지만 설령 약간의 하자나 덜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어도 일단 사람이 생존하려면 필요한 의식주 중에 하나가 주택이다 보니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살 수는 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비즈니스를 구입한다는 것은 의식주 중에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득을 만들기 위한 구입인 거죠. 따라서 구입한 비즈니스에서 비용을 상쇄하고도 생활에 필요한 소득이 창출되지 않는다면 해당 비즈니스의 목적은 이미 실패한 것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비즈니스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건물주와의 렌트 관계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려보면, 자, 만약 내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하면 굳이 렌트비를 주면서까지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죠. 하지만 사람을 직접 만나는 그런 공간에서 비즈니스가 형성된다면 해당 공간을 렌트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 해당 비즈니스를 본인이 직접 처음부터 셋업할 수도 있고 셀러에게 기존의 비즈니스를 구입할 수도 있겠지만 비즈니스에 필요한 공간은 본인이 해당 공간을 구입할 자금력이 없다면 이 공간을 소유한 건물주에게 빌려야겠죠. 많은 경우가 이 케이스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이때 렌트 계약을 하게 되는데 주거용 렌트 같은 경우는 1년 계약을 많이 하지만 이 커머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3년 플러스 3년, 5년 플러스 5년 옵션과 같이 긴 기간 동안 계약을 하게 됩니다. 토론토 다운타운과 같은 경우는 예외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 계약 기간이 뭘 의미하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5년 플러스 5년 옵션이면 적어도 처음 5년이라는 건물주와의 계약 기간 동안은 비즈니스에서 수익이 있던 손실이 발생하던 간에 싫으나 좋으나 5년을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 기간만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렌트비를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쉽지 장사가 안 돼서 생활비도 가져오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매달 렌트비 낼 때가 되면 진짜 무섭겠죠. 게다가 이게 콘도 렌트비처럼 2,000불, 3,000불 이게 아니라 6,000불, 7,000불, 10,000불 이래요. 이렇게 렌트비 금액이 커지면 소득은 작은데 매달 나가야 되는 게 이만큼씩이면 이 비즈니스 하면서 밤에 잠이 올까요? 물론 이 기간 중에 이 계약을 이 5년 플러스 5년이라는 이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습니다만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제값에 구입하려는 사람이 없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바이어가 얼마나 발품을 파는가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비즈니스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행위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경쟁이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좋은 상권, 저렴한 렌트, 참신한 비즈니스 아이디어, 좋은 건물주 등등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을 갖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바이어 스스로가 최대한 직접 발로 뛰면서 찾고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상업용, 커머셜 거래에서는 계약서와 협상은 리얼터가 하지만 해당 거래를 위한 매물은 바이어가 찾아온다는 말도 있어요. 실제로 많이 그렇고요. 게다가 리얼터 입장에서도 커머셜 거래는 주거용 거래에 비해서 가성비가 크게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커미션도 훨씬 적고 게다가 성공 확률도 20%에서 50%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경 쓰고 해야 할 일은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주택을 구입한다고 하면 오퍼의 기본적인 내용 이외에 이제 스케줄 A라고 계약의 내용들이 이제 적겠죠. 이 스케줄 A가 길어야 3장, 4장이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커머셜 같은 경우는 제가 썼던 가장 긴 오퍼가
15장 이상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주택 같은 경우는 컨디션이 끼케야 2-3개밖에 안 붙죠. 그나마 셀러 시장에서는 컨디션이 없는 경우도 있죠. 근데 커머셜 같은 경우는 제가 10개 넘게 컨디션을 붙은 경우도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세일즈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소방법, 빌딩 코드, 거기다가 식당 같은 경우는 헬스 인스펙션, 그리고 이 컨디션이 계약 끝날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클로징 당일날 계약이 깨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계약이 깨지는 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바이어가 돈 안 주고 셀러가 키 안 주고 그럼 깨지는 거예요. 클로징 날 그 교환이 이루어져야지 클로징이 되는 거죠. 바이어가 돈을 줘서 셀러는 돈을 받고 돈을 받았으니까 키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잘 마무리돼야지 진짜 클로징이 되는 건데 변호사들은 다 이랬는데 셀러랑 바이어가 나 돈 안 보내? 너 돈 안 보냈으니까 나 키 안 줘? 그럼 클로징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한 달이 뭐예요? 보통 2개월 정도 거래하죠. 커머셜은 최소한. 그럼 2달 동안 했던 그 노력이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비즈니스를 하려는 바이어가 얼마나 절실히 원하는지 그 의지가 리얼터에게 전달되고 동감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리얼터도 사람인데 그래야 동기가 더 생기겠죠. 내 클라이언트가 이 비즈니스를 정말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가 정말 열심히 지금 발품 팔고 다니고 있구나. 이걸 느끼고 움직이는 리얼터의 마음은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비즈니스 오픈을 도와드리면서 가장 기분이 좋았던 기억은 역시 비즈니스를 오픈하고 장사가 잘 되었을 때입니다. 실제로 대박이 난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성공 사례들의 공통점을 종합해보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는 꼭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새해에 나만의 비즈니스를 생각해 보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공유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